이렇게 암만 제거했다고 해서 온몸이 건강해졌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죠. 실제 암 사망률의 통계의 90%도 재발과 전이 때문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한 식사법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고 있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사혁명 책을 이제 출간한 뒤로 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셨습니다. 암 환자 외에 다이어트나 만성피로나 고혈압, 당뇨, 초기 당뇨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는 암 환자 아니어도 되냐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진대사,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되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벼울 때 찾아주시면 사실 더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좀 피곤할 때 혈압, 혈당, 살이 조금 쪄가기 시작하는 이렇게 초기일 때 건강관리를 미리 하신다라면 사실 암이라는 큰 질병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좀 건강하실 때 꼭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단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남성분들은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이제 밥 위주로, 한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하루에 2끼를 드신다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한식, 쌀밥과 국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반찬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고혈압이 좀 되고 혈당이 오르고 만성 피로가 쌓이기 시작할 때 아침 과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독자님들도 계시고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아침 과일 식사를 했더니 살이 너무 잘 빠지더라 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어떤 분은 5kg까지 감량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과일 식사, 신선한 채소 식사를 안 하시다가 아침 식사만 이렇게 바꾼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당, 혈압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고지혈증까지 포함해서 신선한 과일 그리고 채소를 안 드시다가 드시는 분들은 정말 2, 3주 안에도 굉장히 빠른 호전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저에게 블로그와 그리고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뇨가 과일을 먹고 완치가 됐습니다. 정상 수치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많은 분들은 과일 하면 이제 당분 때문에 사과 한쪽 드시는 것도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특히 식사하시고 식후혈당을 꼭 체크하시는 분들은 과일 식사를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저는 절대 과일 식사가 췌장을 공격하는 혈당이 아니다라고 꼭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분이 있으니까 식후에는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상 수치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또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냐라고도 걱정하시는데, 정제탄수화물이 주는 혈당 스파이크와 과일 식사로 인한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결국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건데, 그거는 포도당이 100%인 정제탄수화물, 쌀과 밀가루로 만들어진 식사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고기 식사를 많이 하셔도, 지방 식사를 많이 하셔도 인슐린 저항성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식사로 인한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은 포도당이 100%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과일 속의 당분은 과당과 자당, 복합당이 같이 있고 인슐린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당 자체만 보지 마시고 인슐린 저항성에 위험하냐, 췌장을 힘들게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일 식사를 하시면서도 당뇨가 완치가 되는 분들 굳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좋아지는 사례들이 계속 저에게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한 달만 해도 우리 몸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2주 만에 당 수치 200에서 120까지 떨어진 분이 계셨고요. 2, 3개월 실천하신 분은 500, 600까지 혈당 수치 굉장히 높았던 분이 한 300 정도까지는 떨어진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해도 우리 몸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불과 5일 만에 위장 상피세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상피는 5일마다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무려 한 달이면 6번 정도가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 6번 정도가 상피가 인식하는 이 당 지수가 계속 안정적인 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인슐린을 자극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 바뀌고 바뀐다는 것에 원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 뭐 한 달 다이어트, 2주 다이어트 하셔서도 효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혈당, 혈압, 고지혈증 같은 거는 정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주고 좀 쌀 중심의 식사를 과일과 뭐 고구마, 단호박,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로 바꿔주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요. 좀 초기인 분들이라면 한 달 안에도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약 먹고 병원에 가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이 드시고 있는 약이나 그리고 병원의 치료가 건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는 것과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증상 완화는 뭐 혈당, 혈압이 높다면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죠. 또 감기약의 목표는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감기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 수치만 개선이 될 뿐이지 그렇게 혈당, 혈압이 올라가고 또 감기가 걸렸던 어떤 원인을 제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또 병원에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약을 끊게 되거나 건강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수면 습관, 이런 생활 습관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달라질 수가 있게 되죠. 실제 약을 무리하게 끊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이 혈압, 혈당이 높다라면 도대체 왜 혈압, 혈당이 높은지의 원인을 찾아서 식사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식사법을 바꿔주고 잘못된 음식들을 교정해주면 올라갔던 혈압도 떨어질 수 있고 고지혈증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혈당을 개선하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약이나 병원의 치료 외에도 내 스스로 혈당과 혈압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식사의 방법, 또 음식의 종류 이런 것을 같이 신경을 쓸 때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28년, 30년, 35년 당뇨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저에게 이제 약을 끊고 싶은데요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약을 드셔서 수치는 조절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췌장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을 잘 드시고 뭔가 식이요법도 잘 하셔서 췌장이 튼튼해져서 인슐린에 문제가 없고 혈당에 문제가 없으면 약을 이제 줄이거나 끊으셔도 될 텐데 그런 개선이 같이 되지 않았던 사례에 볼 수 있는 거죠. 약을 30년 이상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당뇨가 완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볼 거는 너무 급격한 혈당을 낮춰줄 수 있는, 너무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은 인슐린의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는 써도 될 수 있습니다만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암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보통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도 잘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독한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드시라고 할 때 고기도 다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모든 음식을 다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이제 혼선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뭐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항암 중에, 암 치료 중에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 치료의 접근은 보통 3대 표준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방사선 수술, 항암을 해서 암 종양이나 암 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양과 이 세포는 어떻게든 이제 현대의학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약들도 개발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만 제거했다고 해서 온몸이 건강해졌다 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두려움은 바로 재발과 전이입니다. 실제 암 사망률의 통계의 90%도 재발과 전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 생긴 종양만 제거하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조직에도 다른 장기에도 암이 생기지 않도록 몸 전체의 환경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몸 전체가 면역력도 올라가야 되고 체력도 올라가야 되고 컨디션도 아주 좋아야 되고 이렇게 몸 전체가 건강해져서 암이 생길 필요가 없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 치료의 한계라고 한다면 이제 몸 전체를 신경 써서 면역력도 막 올려주고 체력도 같이 올려주고 몸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같이 챙겨 나가야만 전이나 재발의 두려움도 훨씬 줄어들고 실제 그로 인한 사망률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식단의 변화가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세포는 늘 분열한다입니다. 온몸은 1년에 한 번, 뼈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이면 온몸의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위장 상피 세포는 5일, 적혈구는 4개월 정도 만에 한 번 바뀝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도 매우 놀라운 기적 같은 환자 사례가 한 달 만에도 2달 만에도 폐의 암 종양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진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 분열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해서 현재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현재 이제 병원에서 해주시는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된 환자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생겨나는 몸의 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분열을 할까?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잘 드셔야 되죠. 잘 일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내 몸속에 잘 흡수되는 상태가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화기관이 정말 잘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가공식을 빼고 자연의 음식들을 잘 섭취해서 소화시키고 그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암 환자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라고 봅니다. 현재 막 너무 암에만 집중해 있거든요. 너무 이 암이 더 커질까? 이거 먹으면 커질까? 저거 먹으면 커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줄어들까? 굉장히 암만 바라보게 되는데 암이라는 것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건강한 세포로 우리 몸이 채워지게 됩니다. 암세포는 뭔가 산소 부족, 영양소 부족, 독소 증가 상태, 뭔가 몸에서 이상 신호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암이 그냥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암 환자가 완치라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암만 없애려고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남은 우리 몸, 실제 암이 차지하는 거는 1%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99% 이상의 다른 장기와 다른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좋은 세포로 분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암세포도 이제 NK세포나 면역세포들이 잘 처리를 할까? 이것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누구나 암세포가 생겨난다입니다. 하루에 5,000개씩 누구나 생기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암세포가 처리가 안 되는 거고 면역력이 좋으면 암세포가 잘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만 봐도 암세포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죽이고 내 몸을 못살게 굴려고 탄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암세포가 어떠한 이유로든 늘 세포가 만들어지는 우리 몸의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뭔가의 환경이 산성이라든지 너무 저체온이라든지 너무 독소가 많다든지 여러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이 세포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점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암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다 자각을 해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냥 몰라요.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른 채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혹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고 그 암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심해졌을 때 어떤 주변 장기, 혈관이나 림프를 막 누르고 막아서 생기는 그런 통증과 고통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각 증상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은 있다가도 사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아무런 자각 증상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교통사고 환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무려 30%, 40%는 암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였던 거죠.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부검을 하니까 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 부검을 하는 병원 시설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셨는데 이제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30% 이상 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혹이라는 것이 몸속에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잘 생기는 몸의 특징이 있나요? 일단 암세포는 산성 체질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알칼리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산성 체질이 됐을 때 암세포는 더 잘 자라고 잘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산성 체질이 될까를 살펴보면 고기, 육류 섭취를 많이 할 때 이제 아미노산이 많아지게 되죠. 아미노산도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아미노산이 많아지게 되는데 아미노산도 애시드, 산이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지나치게 할 경우 산성화 체질로 몸이 바뀝니다. 또 곡류 섭취를 또 지나치게 할 때 특히 정제된 곡식을 섭취할 때입니다. 정제된 곡식은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 섭취를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곡식 위주로 먹다 보면 인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산이기 때문에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또 설탕 섭취가 많을 때 정제 탄수화물, 정제된 액상 과당이나 당류 섭취를 많이 할 때도 당 성분도 체내에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제품과 우유 섭취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고기, 우유, 유제품, 또 정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서 대신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거의 결핍이 됐을 때 몸은 훨씬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전해질 불균형일 때도 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이 비율은 적정한 비율로 있을 때 이 세포막이 건강한 상태로 신진대사를 잘 하게 됩니다. 제가 세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세포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포막은 여러 세포들과 함께 서로 다양한 단백질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면서
서로 다양한 인체의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 지질막이 깨어져 있거나 또 나트륨과 칼륨의 대사가 비율이 깨져 있을 때도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산소가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거나 영양소가 잘 들어가게 하거나 또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찌꺼기들이 세포 밖으로 잘 나오게 한다거나 수분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에너지를 잘 생성해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발 검사, 중금속, 미네랄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이 세포에 나트륨, 칼륨의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포막 상태도 필수 지방산의 결핍으로 인해서 막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 대사가 문제가 있을 때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문제가 있고 또 세포막에 필수 지방산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전반적인 몸의 기능들이 잘 원활하지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림프 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림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우리 몸에서 뇌나 심장, 위, 간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간과하기 쉬운데요. 림프 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지용성 영양소를 이동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하면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림프가 부었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이 편도가 붓는 것, 또 온몸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에 약간 알맹이 같은 것이 이렇게 붓는 것, 이것이 바로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고 있고 몸이 현재 염증 상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림프가 잘 순환이 돼야만 몸속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저려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염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림프는 어떤 심장처럼 혈액순환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몸이 움직여야만 림프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이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질병이 빠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림프 순환은 우리가 움직여야만, 운동을 해야만 노폐물이 나가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나 하루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은 노폐물 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한다라면 이제 암과 거리가 먼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은 유전병이 아닌 대사질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라면 암의 유전자가 명확히 밝혀져서 그 유전자만 없애도 암이라는 것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유전자를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600만 개가 넘어서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암 유전자를 가지고 표적항암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지만 또다시 암이 계속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이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세포 수준에서부터 세포의 기능, 대사, 부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을 1931년도부터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오토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해서 바르부르크는 암세포가 정상적인 산소호흡을 하지 않는다, 무산소호흡을 한다,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뭔가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사에서부터 확연하게 정상세포와 다르다라는 거죠. 또 그 이후에 페데리센과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세포를 더 자세히 봤더니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다라는 암세포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책은 세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종양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쓴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암세포의 특징을 봤을 때 정상세포와 명확하게 다른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에 관점을 두게 되었고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떼서 정상세포에 이식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만으로도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 즉시 바뀌게 된 거죠. 또 반대로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을 했더니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정상세포의 특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대사 수준에서부터 관찰을 해보니까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한 세포 대사 부전이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세포 수준에서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지만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이 사람에 의해서도 우리 몸 전체에 독소가 없다라면 굳이 쓸모없는 그런 노폐물들이 없이 깨끗한 상태라면 암세포가 굳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독소가 많아서 산소가 부족하고 몸이 산소를 쓰지 못하는 환경이 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세포 수준의 연구 그리고 몸 전체 대사 상태의 연구를 보니까 일단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해 생긴 모든 암들은 독소 상태만 개선해주면 암 사이즈가 확실하게 줄거나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관해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자율신경계까지 같이 더해져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없고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살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 암이 사라지는 사례들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은 유전자에 의한 병이 아니고 세포의 기능 대사, 몸 전체 신진대사의 문제로 인한 대사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과 해독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분자생물학을 하는 이제 연구원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어느 실험실에나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세포 배양기가 있고 세포 배양액이 있고 세포를 키우는 원형 디쉬와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같은 것들이 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이제 연구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늘 세포를 배양하고 또 세포를 늘리기도 하고 세포 수를 세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늘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세포가 살고 죽는 어떠한 이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어떤 깨달음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중심으로 공부를 다시 하게 될 때 건강의 원리가 진짜 세포에 꼭 필요한, 온몸에 꼭 필요한 영양은 잘 흡수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들, 독소들이 잘 나간다면 또는 들어오는 독소가 없거나 해독이 잘 된다면 생명체는 잘 유지가 되겠구나 라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세포 배양할 때 늘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세포는 핑크색의 세포 배양액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 배양액이 지시약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핑크색이었다가 세포가 밥을 막 먹고 분열도 하고 찌꺼기도 내보내겠죠. 그럴수록 점점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노란색이 됐을 때는 빠르게 연구원들이 세포 배양액을 교체해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실험들을 하다 보면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이 있는 연구원들에게 흔한 일인데요. 시기를 놓칩니다. 그 노란색 상태에서 세포가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포가 다 죽습니다. 세포가 죽은 것들이 이제 둥둥 떠서 보이게 되는데, 그런 현상은 나중에 제가 원리를 대입해서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세균, 바이러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니라 세포가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대사 산물, 대사 찌꺼기였던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내 독소였습니다. 세포가 만들어낸 내 독소가 배출이 되지 않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세포가 사멸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수준에서부터 영양과 해독의 원리가 늘 일어나야만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 전체에도 꼭 필요한 영양을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흡수하고 잘 소화시키고 점막이 잘 흡수를 시켜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전달해주고, 또 이 과정 중에 만들어진 찌꺼기가 있잖아요. 소화되는 과정 중에 가스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대사 산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아직은 다 모르는 물질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 대사 산물들이 잘 배출이 되면 해독하는 장기인 폐나 간이나 신장, 장을 통해서 또 피부를 통해서 잘 배출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 또 우리 몸의 수준에서도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대사를 방해하는 최악의 독소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외부적인 독소로는 첫 번째 첨가물 음식 가공식품으로 인한 외부적인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30가지, 50가지 여러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 첨가물과 첨가물끼리의 칵테일 효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먹는 이 가공식품들을 매일매일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또 다음 날은 다른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첨가물끼리의 결합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들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공식품으로 인한 첨가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결인데요. 이제 배달 음식이나 집 밖에서 먹는 외식할 경우의 식사입니다. 일단 집에서는 내가 무슨 첨가물을 넣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밖에서 먹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밖에서 먹는 식사가 또 맛있기도 하고 또 음식이 조금 맛이 깊고 풍부하기도 하죠. 재료의 맛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집에서 쓸 때보다는 더 많은 소금이나 더 많은 설탕, 조미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배달 음식과 또 외식할 경우에 들어온 어떤 첨가물도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내가 만들어낸 독소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사의 배합으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식사를 단순하게 하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고구마 하나만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 한 3개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굉장히 클린하게 먹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뷔페식을 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정말 다양한 음식을 10가지 이상 먹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드셨을 때 다양하게 골고루 먹었으니 우리 몸은 힘이 잘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죠. 오히려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더 씁니다. 소화하는데 인체의 에너지의 60%를 쓴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나와야 되고 위장, 췌장, 간, 내 몸의 소화기관들이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다양한 음식의 배합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제대로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음식은 탄수화물 소화효소, 아밀라제에 의해서만 소화가 되고요.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효소, 프로테아제에 의해서, 지방은 리파제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효소는 우리 몸에 없습니다. 따라서 탄단지가 너무 골고루 많이 섞이고 식이섬유며 고기며 해산물이며 너무 다양하게 섞이게 되는 순간 내 몸은 소화불량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소화불량돼서 나오는 찌꺼기들, 탄수화물의 소화불량 상태로는 발효가 될 수 있고요. 단백질의 소화불량은 부패, 지방의 소화불량은 상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속에서 소화불량 상태가 됐다는 것은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내 독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는 단순하게 또는 적당한 양으로 완전하게 소화를 시켰을 때 우리 몸은 찌꺼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약물을 오랫동안 드실 때에도 사실 독소를 먹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약의 한 면은 약효를 내지만 또 다른 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라는 게 같이 있잖아요. 좋은 약효가 있는 반면 그 외에 불필요한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내 몸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독소로 볼 수 있습니다. 독소가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네, 독소가 많은 몸에서는 일단 염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독소를 빨리빨리 없애려고 하는 게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이기 때문에 독소를 없애는 작용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들어왔을 때만 우리 몸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성분이 있을 때도 염증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처리하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은 살기 위한 반응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독소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이 염증이 많다 라고 하면 이제 독소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염증이 또 많은 건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늘 감기를 달고 다닌다거나 위염, 장염, 또 중이염, 여러 이 염증 질환들이 있죠.
또는 혹이 많이 난다거나 저는 혹이 잘생겨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몸은 내 몸이 제대로 지금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독소가 쌓여서 염증이 잘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느끼는 증상이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 그냥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까요? 독소가 쌓였는데 이것을 간에서 제대로 다 해독을 못하고 여러 곳곳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피곤한 상태, 늘 전쟁 상태가 내 몸에 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염증이 많은 몸, 독소가 많은 몸은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적게 먹고 막 운동한다고 막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잘 안 빠져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일단 염증 치료가 먼저입니다. 염증이 없는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지방 대사 분해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는 어떻게 낫게 되나요? 저는 췌장 건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당이 사용되지 못해서 요로 빠져나간다 라는 이제 말 그대로 해석을 한 건데요. 그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오게 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이고 세포 속에 포도당을 전달해줘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기 각각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점점 이 포도당을 운반하는 역할에 문제가 생긴다, 저항한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슐린이 둔감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지나친 정제탄수화물 식사, 지나친 육류나 지나치게 많은 지방 식사를 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해결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동안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셨다. 인슐린이 점점점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흰쌀밥을 바꿔줘야 되죠. 잡곡으로 바꿔주시거나 잡곡 식사보다도 좀 더 빠른 것이 과일, 채소, 고구마, 단호박 이런 섬유질이 좀 많은 식사를 더 권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포도당도 사용하지만 그 전 이당류로 과당이나 자당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식사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곡식 위주의 식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당뇨가 오신 분들은 좀 과일, 채소, 고구마, 단호박 같은 이런 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로 당분을 적절히 공급받으면 훨씬 췌장이 일을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입니다. 제가 세포가 늘 건강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인슐린에 문제가 왔는데 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계속 자극하는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잘 굳혀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일단 췌장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사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췌장이 좀 빨리 재생될 수 있는 영양의 균형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과일 섭취가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했다라는 이제 호주 베이크 심장연구소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생과일이 당뇨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만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세포는 약 50종의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인슐린 저항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크롬, 망간, 아연 이런 중요한 미네랄들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공급이 잘 될 때 우리 췌장 세포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슐린 자체보다 췌장의 건강에 더 집중을 하는 식사법을 안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런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혈당 자체보다 췌장의 건강을 생각하세요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질병공화국이 된 이유가 있나요? 미국은 SAD라고 해서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 표준 식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과체중, 고도 비만,
초고도비만 이렇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SAD 식단의 무려 57%는 가공식품입니다. 요즘 좀 더 유행하는 말로 하면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완전히 뭐 방부제 첨가물 넣어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냥 냉동시켰다가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해동해서 먹는 그런 레토르트 식품들, 냉동 피자 이런 음식들을 너무 주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인체 신진대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게 되면 일단 간도 망가지고요. 또 위장, 췌장, 소화에 관련된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 해독할 것도 많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몸이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첨가물과 또 가공된 여러 음식 성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독소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방을 잘 대사해야 되는 이 몸의 기능이 잘 수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지방이 계속 축적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고도비만 과체중이면서 동시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암, 심혈관 질환까지 다 이제 비만과 연결된 이런 대사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많은 만성질환, 많은 대사질환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 질병공화국이다, 질병 수출국이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고 힘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이죠. 자동차에 휘발유, 경유, LPG 여러 연료들을 넣으면 거기서 자동차가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차가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뭘 해도 일상에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로 만든 ATP라는 것을 포도당 한 분자가 36 ATP를 만든다라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모든 우리 몸의 소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전자 전달계 과정을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화가 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해내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경우 이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난다. 소화가 안 돼서 힘이 안 나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상세포는 일정 횟수 60에서 100회 정도를 분열하고 나면 이제 에파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서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가 제한이 되지 않고 계속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이 미토콘드리아가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미토콘드리아 변성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 세포가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또 무한히 그냥 무한대로 증식하지 않게 호기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미토콘드리아가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세포의 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정상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버리고 영양소를 사용해서 다양한 이제 세포의 기능을 수행하죠.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소호흡을 한다라는 것.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호흡을 하지 않고 무산소호흡,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굉장히 힘들게 에너지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사 상태에서도 산소호흡, 무산소호흡을 한다라는 굉장히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 정상세포가 가진 이 미토콘드리아가 변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횟수를 분열하고 사멸되지 않고 계속 증식하게 되는, 무한 성장하고 무한 증식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와 정상세포는 가장 크게 산소호흡을 하느냐 무산소호흡을 하느냐 이 큰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암 생존율 통계에 허점이 있나요? 2021년도 암 생존율 통계에 의하면 무려 72%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존율이라는 것은요, 생존했다라는 것에 이 기간이 있는데요. 5년간의 생존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년은 잘 보내다가 생존해 계시다가 5년 1개월 차에, 2개월 차에 이제 잘못되시는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5년간의 생존율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5년 이상은 많이 살기는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5년 이후에도 전이나 재발로 인한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존율 자체가 암 환자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그 이후의 삶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항상 피곤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네, 몸이 피곤한 분들은 이제 여러 미네랄 비율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중금속 미네랄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중금속 9가지와 함께 16가지 미네랄의 내 몸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미네랄의 비율이 결정하는 우리 몸의 장기의 건강 상태들이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의 비율이 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나트륨, 칼륨은 기본적인 세포 기능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해질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깨져 있을 경우에는 일단 많이 체력이 떨어지고 또 저산이증,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염증도 잘 일어날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연이나 구리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여러 미네랄들의 비율이 있는데요. 부신이라는 장기, 호르몬 기관이죠.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장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극심한 피로감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여러 이제 전해질, 여러 미네랄들이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식물 영양소는 무엇인가요? 네, 식물 영양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 성분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 DNA가 왜 손상이 되냐 한다면 활성산소의 지나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생명 현상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활성산소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지나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면서 정상세포의 세포막이나 DNA를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인체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카탈라제 SOD, 글루타치온 같은 몸에서 원래 생산해내는 활성산소 중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항산화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이라고 한다면 비타민 A, C, E 정도가 항산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항산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일과 채소에 특정한 색깔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노란색의 베타카로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빨강색인 토마토나 사과, 수박에 있는 리코펜, 또 사과의 퀘르세틴, 이런 다양한 이제 영어로 복잡하게 이름 지어진 이런 성분들이 자연계 식물, 과일과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영양소가 동시에 되면서 손상된 DNA를 복구해주고 내 몸에 쌓여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 뿌리 뽑는 최고의 채소와 과일은 뭘까요? 암 환자에게는 일단 색깔이 진한 보라색 계열의 과일 그리고 십자역과 채소가 몸에 도움이 됩니다.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을 한다면 누구나 슈퍼푸드로 인정하는 이제 블루베리가 있죠.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또 베리류 과일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블루베리 외에도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다 베리류 과일이죠.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면서 또 당지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당을 또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적당한 최고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베리 외에도 사실 저는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달게 만든 과일이 아닌 모든 과일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이렇게 풍부하게 과일 섭취를 하루에 500g 이상, 1kg까지도 드시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드시면서,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서 몸이 해독이 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암이 줄어들고 호전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 종양 표지 인자라고 해서 이런 수치들이 정상 수치들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제 크기가 줄어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라면 제철 과일로 충분하게 과일을 드시고, 더 안심하게 드시려면 이제 블루베리, 베리류 종류의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채소류의 경우에는 일단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암 성분 많은 것으로 다 알려져 있죠. 토마토와 함께 또 십자가 채소로 알려진 양배추나 방울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우리나라 배추, 이런 것들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많이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화가 안 되는 그 생채소를 일부러 먹으면서 막 가스 차고 속이 불편하고 몸이 차가워지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과일은 생과일로 드시되 채소는 일단 소화가 잘 되게, 또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잘 익혀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구마나 단호박도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호박의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세포의 점막 재생에 매우 좋습니다. 또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단호박 같은 것도 일단 식사 중에 이렇게 자연의 음식들을 좀 충분하게 많이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견과류와 오일류를 추천해 주세요. 암 환자에게는 일단 염증 수치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잘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하면 예전에는 등푸른 생선을 많이 떠올렸어요. 고등어 같은 거, 또 연어 같은 걸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중금속 오염, 바다 오염 때문에 생선류보다 식물성 오메가3를 많이 드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오메가3는 이제 아마씨유입니다. 이 아마씨유는요, 많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염증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의 기름이 가장 좋고요. 그것과 이제 같은 결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생 들기름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오메가3, 6, 9이 골고루 있는 견과류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필수 지방과 함께 단백질이 또 많이 있거든요.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섭취를 잘 할 수 있는 자연의 좋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과 그리고 견과류 섭취를 같이 하실 때 이 세포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중 지질막이 잘 튼튼하게 세포막이 복구가 되면서 온몸의 이 세포 기능들이 잘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과 암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바라본 이제 암은 더욱 명확하게 가족력과 유전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후성 유전학 자체가 2014년에 발표된 새로운 신유전학이거든요. 이 후성 유전학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유전자가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유전자보다 유전자가 변화하는 그 환경이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유전자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까지는 그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가 잘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식습관, 운동, 수면 습관, 스트레스, 환경 오염, 공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유전자 자체보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코끼리 상아 예를 많이 드는데요. 코끼리들이 밀렵꾼들에 의해서 상아가 계속 빼앗기다 보니까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죠. 사냥꾼에 의해서, 상아만 있으면 사냥꾼에 의해서 잡힌다 하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다음 코끼리들에게도 그 공포심, 불안감이 학습이 되면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는 상아가 있어야 하는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상아가 사라진 코끼리가 나왔다는 거죠. 또 이제 밀렵꾼들이 이제 더 이상 밀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전한 이제 시대가 딱 오니까 코끼리들이 다시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다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예로 드는 사례인데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지 유전자가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1월에 번역서로 냈던 블루존에서도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결과 통계가 없습니다. 장수 유전자가 있어서 장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1 당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병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암이라는 것은 암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사실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암은 유전자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암세포를 보니 유전자가 바뀌어져 있었다.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암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유전자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문제다. 대사 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치유 사례가 있나요? 3기 전립선암을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제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가족들은 굉장히 이제 수술을 권하고 치료받아서 살자 하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70대 초반이시고 이 나이에 원래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나이에 고통스러운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극복하고 싶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집안에 의사가 또 많이 있는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오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고 제가 늘 강조하는 과일 식사 채식 위주의 식사, 고기, 생선, 우유를 전혀 드시지 않고 운동도 많이 하시도록 권했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 부분에서는 과거에 힘들었던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으로 인해 많은 이제 빚이 생기게 됐고 많은 고통이 있으셨는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사실 몸이 쉽게 면역력이 올라가거나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감사합니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이 웃고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면역력이 부교감 신경이 확 항진이 되면서 면역 세포들이 일을 잘하게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지키셨어요. 처음 이제 3개월 만에도 PSA라는 전립선암 항원 수치가 정상 수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가까이 계속 관리를 하셨는데 운동은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식단도 너무나 잘 지키셨습니다. 과일은 당연히 500g 이상 드셨고 고기, 생선, 계란은 하나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전반적으로 체중이 10kg가 감량이 됐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당연히 빠지지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일하고 채식만 하셨기 때문에 근육이 같이 빠지지 않았을까. 또 70대신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립선암 항원 수치는 이제 정상 수치가 되셔서 병원에서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체성분을 보니까 10kg 감량 중에 무려 10%는 다 체지방 감량이었습니다. 근육량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체지방만 10% 감량이 됐고 남들이 보기에 얼굴이 막 빛이 난다라는 도대체 뭘 먹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이 그렇게 과일 식사를 많이 했는데도 전혀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공복혈당, 부식, 안정혈당을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 식사법에 신뢰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암 환자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일단 산성 체질이 되는 것, 그리고 몸이 체온이 차가워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산성 체질로 쉽게 바꿔주는 게 일단 고기, 생선, 우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와 함께 그리고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당연히 이제 빼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주식으로 먹었던 밥빵, 고기, 우유, 근데 밥은 당연히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사는 지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피가 혈액이 맑아지는, 그러니까 저혈전환 환자의 경우처럼 얼굴이 정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빛이 날 정도로 되었던 것은 일단 식사 자체가 피를 오염시키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맑아질 수 있는 과일, 채소, 견과류, 콩, 두부 이런 식사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피를 맑게 하는 것에 집중을 더 하시면 저는 더 좋겠고요. 단백질 성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잘 먹어야 된다 때문에. 근데 체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체력이 좋게 하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노폐물이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그리고 견과류, 또 버섯이나 과일, 채소에도 소량씩 단백질이 있으니까요. 이 중심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산성 체질이 되지 않고 또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 건강한 체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생 암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충분한 산소 공급입니다. 네,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소를 늘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독소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당뇨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결국 혈관 질환으로 가서 모세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괴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복식호흡도 좋고요. 맑은 공기를 최대한 많이 쬐시고 호흡을 잠시 멈추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일하시다가 중요한 거 하시다가 숨을 딱 안 쉬는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산소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온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소 공급입니다. 영양소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으라고 하면 꼭 이제 보양식을 많이 생각하세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또 수분이 음식에 가득한 식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섭취를 늘 우선순위로 일정량을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과일 500g, 채소 한 접시, 콩 50g, 견과류 25에서 50g 정도를 우선순위로 늘 드시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고 나머지 식사는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차가워도 크게 그냥 조치하지 않고 그냥 나 원래 차가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거든요. 암세포는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암세포는 체온이 낮은 데서 잘 생깁니다. 또 많은 질병들이 체온이 낮을 때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자궁에 혹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아랫배가 많이 차가운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벽이 두꺼워지거나 여러 근종들,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반신욕, 사우나, 족욕도 다 좋고요. 특히 운동하는 것, 운동을 통해서 원활한 혈액순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 과도한 경쟁적인 분위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돼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몸은 근육은 수축돼 있고 혈관도 수축이 돼 있습니다. 이게 혈관이 수축이 되는 순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 대신에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몸을 만들어야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잡힐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항진은 많이 웃고 신나게 살고 뭔가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간에 어떤 사랑을 많이 하고 우정을 많이 나누고 많이 이제 걷기 할 때 발에 이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신경이 많습니다. 발을 자극해 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를 만들 때 대부분 이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교감신경만 항진되고 교감신경이 덜 항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무료하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이제
어떤 삶의 의욕이 너무 없는 경우에도 이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좀 즐겁게 활동적으로 살아갈 때 자율신경계가 잘 균형이 잡혀서 온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면역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산소 공급, 충분한 영양소 공급, 정상 체온 유지, 자율신경계의 균형, 이런 이 네 가지를 일상에서 어느 정도 70% 정도만 잘 지키셔도 우리는 크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다린님의 질문입니다. 채소에 렉틴 성분, 특히 가지과에 많다고 하는데 과일에는 채소에 비해 없나요? 정말 궁금한데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렉틴 성분은 일부 채소에 특히 토마토나 가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중에는 채소이긴 하지만 토마토에 들어있고요. 채소류를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렉틴이 맞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렉틴이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분야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내가 채소 섭취를 했을 때 불편함이 온다라면 이제 그 채소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일 먹고 내가 배가 아프거나 몸이 차가워진다거나 이렇게 불편한 과일이 있다라면 저는 그런 과일은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렉틴 성분은 주로 토마토나 가지 성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것이 맞지 않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또 다린님의 다른 질문인데요. 아침과일 식사 1kg 정도 먹는데 너무 많은가요? 과당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과일의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2kg에서 3kg까지도 과일을 드신 분이 있었어요. 특히 면역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셨는데 오히려 모든 면역계에 약으로 고칠 수 없었던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에 1kg 정도면, 아침 식사를 1kg 정도면 하루에 500g씩 2끼를 식사하는 분량이긴 하거든요. 과일 식사가 충분하게 소화가 잘 되고 크게 아프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면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셔도 되고요. 그 외에 과당 섭취는 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을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빵을 드시고 과자를 드시고 또 밥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과일 식사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식사가 그렇게 이제 당분 섭취가 많지 않다라면 이걸로 충분히 안전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당뇨약을 10년 가까이 먹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당뇨약의 경우에는 기전마다 좀 다릅니다. 주로 많이 드시는 게 메트포르민 있고요. DPP-4 억제제나 SGLT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복부 팽만이나 위장관, 소화 좀 불편한 부분, 설사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SGLT 억제제의 경우에는 신장에서 당 흡수를 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저혈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뇨약을 지나치게 이제 약물마다 좀 다르지만 오래 드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저혈당 증세를 겪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이 필요로 하는데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당 흡수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당이 흡수가 몸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드시면서는 반드시 식이요법을 꼭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식물 견과류에서 나오는 옥살산이 신장을 파괴하고 내장기관을 위협한다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물과 견과류 섭취를 굉장히 위험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옥살산을 사실 거의 계산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물과 견과류의 양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양념을 많이 한 고기나 양념을 많이 한 반찬들의 경우에는 과식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견과류 하루 25g 많아야
바나나 50g, 과일과 채소 일정량 섭취. 자, 이것으로는 과식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10년 가까이 먹고 있지만 제 신장이 파괴되지 않았고 제 몸의 내장기관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어서 가끔 시금치에 옥살산, 아몬드의 옥살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는 저는 신장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것들은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요산이 통풍에 쌓이거나 신장 사구체율이 떨어지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물 식사로 과식을 해서 그 옥살산이 신장을 파괴한다까지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시금치나 녹색 채소를 드실 때 물에 좀 담가둔 걸로 드시고, 아몬드의 경우에는 생 아몬드보다 구운 아몬드를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양을 더 확 줄여서 드십시오. 저는 그냥 행복하게 계산하지 않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500g 정도는 너무 부족해서 더 많이 먹어요. 당뇨나 기타의 만성질환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과일이다 보니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는 점, 그리고 배고픔이 단지 과일의 소화 속도가 빨라서인지 아니면 과당이 식욕 불안정을 초래하는 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500g이 부족해서 좀 더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00g에서 양이 다르니까 700g, 800g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 식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다른 식사를 하시다가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허기를 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바꿨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한 3, 4개월만 지나도 허기지는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오히려 쌀밥에 비해서, 현미 잡곡이라 할지라도 쌀밥에 비해서 혈당을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큰 식욕의 그런 배고픔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일하다 보면 사실 점심시간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패스하고 오후에 식사를 또 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핑 도는 저혈당 증세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밥을 더 많이 먹을 때는 오히려 약간 허기지고 띵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과일 식사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이유가 물론 소화 속도가 빠르죠. 하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이 과일의 혈당은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에 더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당이 식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연의 과당은 액상 과당과 다르고 정제된 많은 탄수화물과 다른 당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일의 과당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는 익숙해질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너무 몸을 많이 써서 노동량이 많아서 허기를 좀 느낀다 하는 분들은 약간의 견과류, 약간의 고구마 정도 같이 드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점심을 밖에서 먹기에 황태 해장국이나 죽 전문점에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삶은 감자 반 개, 생고구마 1개를 공깃밥 대신 싸가지고 다니는데 괜찮을런지요? 물론 너무 좋습니다. 밥 대신에 감자하고 고구마를 드시는 경우인데요. 섬유질이 더 많고 혈당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흰 쌀밥을 드실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흰 쌀밥의 양을 줄여야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단호박을 더 넣은 밥, 또 고구마와 함께 좀 드시는 방법,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혈당은 90대인데 식사를 하면 1시간 혈당이 160에서 170까지 가기도 합니다. 전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아침엔 과일식 하고 있는데 식후 30분에 재보면 160까지 올라갔다가 30분에 80대로 떨어집니다. 무시하고 그대로 실천해도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무섭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네, 공복 혈당은 90이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이 넘을 때 전 단계로 봅니다. 지금 1시간 혈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후 혈당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일 식사로 인해서 30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네요. 네, 과일식은 과일에 포도당, 과당, 자당, 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체크를 하면 30분 후에 재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1시간 후에 80으로 떨어지는데요.
식후 혈당은 1시간 또 넉넉히 2시간 후에 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하시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 문제가 된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이 그냥 체크가 된 겁니다. 과일 식사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라면 과일 식사하면서 당뇨에 걸려야 맞거든요. 근데 저나 저희 가족이나 또 많은 독자님들이 과일 식사를 하면서 당이 더 개선이 되고 10년 이상 과일 식사를 해도 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췌장을 공격하느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느냐가 문제지 과일 식사 후에 식후 혈당 상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 재시는 공복 혈당이 90이라면 안전한 범주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00년 전 암을 정복한 치료법이 있다고요? 네, 일단 독일의 의사였던 막스 거스는 온 몸에 있는 해독과 그리고 영양 상태에 가장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해독과 영양을 많이 신경 썼던 이유는 독일 사람이 이제 주식이 당시 주식이 소시지, 빵, 감자 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이 염분이 높은 소시지를 많이 먹으면서 막스 거슨도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나트륨이 심각하게 이제 많이 몸에 쌓이다 보니까 나트륨 칼륨 대사, 이 세포의 기능 대사가 잘 수행이 되지 않아서 몸 전체에 기능 장애가 온다. 그걸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긴다. 여기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빼내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 채소를 주로 하루에 7잔씩 과일, 채소 주스를 먹게 하면서 몸속에 저류된 나트륨을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세포 속에 있는 나트륨을 빼내면서 동시에 간과 장에 있는 독소도 빼내게 되는 거죠. 커피 간장을 하면서 장을 청소하고 또 간도 깨끗하게 하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과와 이 채소, 즙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빠르게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도 굉장히 호전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미네랄, 칼륨을 많이 공급하면서 또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요즘 과일들이 다 당도가 너무 높게 만들어졌고 농약과 성장 촉진제 범벅이 되어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네요. 식물에는 렉틴이 함유되어서 독이 된다는데 그래서 오히려 동물을 섭취해야 한다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요즘 과일들 옛날 과일들보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것은 저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당을 범벅해서 만든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농약이나 성장 촉진제, 농약 같은 경우에도 과일의 경우 수용성 농약이 대부분이고 껍질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안전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안하시면 이제 유기농 과일만 찾아서 드셔야 되는데 사실 유기농 과일만 찾아서 먹기에는 좀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 그냥 일반 과일 상관없이 그냥 제철 과일로 잘 구할 수 있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동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과일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동물도 곡물 사료를 먹습니다. 곡물 사료를 먹으면서 동물은 더 염증이 더 많은 몸으로 오히려 동물의 성장 호르몬, 성장 촉진제가 식물, 과일보다는 저는 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동물의 사료나 또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탄소 배출이 훨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일과 식물식을 해서 환경오염과 내 몸에 손상된다 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식물의 렉틴도 일부 안 맞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가지 정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식물을 과식하면서 큰 병에 걸리는 일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좀 너무 생과일을, 생채소를 먹어서 몸이 차가워지는 분들, 지나치게 살이 빠지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채소의 경우 좀 익혀서 드시고 또 좋은 기름에 잘 볶아서 안전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생 아몬드 먹어야 되나요? 구운 것 먹어야 되나요? 아몬드는 저는 생 아몬드를 신선하게 구할 수 있고 맛이 괜찮다라면 생으로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구운 것을 구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맛도 있고 그래서 구운 것을 먹고 있는데요. 무리가 없게 신선한 상태를 구할 수 있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견과류의 경우에는 조금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오염이 잘 되기 쉬우니까요. 땅콩의 경우에는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몬드 많은 견과류들도 아플라톡신 곰팡이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말린 과일과 야채에도 효소가 있나요? 과일이나 채소가 건조되는 순간에는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을 갓 수확했을 때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상태는 살아있는 신선한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효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리는 순간 다른 영양소가 남아있고 농축은 되겠지만 효소는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소화가 항상 잘 안 되는데요. 무슨 음식이 제일 좋을까요? 네, 소화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정말 어떤 음식이든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반드시 잘 찾아야 됩니다. 보통 소화가 안 되면 죽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씹을 필요가 없어서 죽을 드시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늘 죽만 드셔서는 안 되겠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나 구황작물 쪽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일도 너무 불편한 과일은 꼭 피하시고요. 블루베리나 딸기 위주로 시작해 보시고 사과나 바나나도 천천히 씹어서 한번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소화가 안 될 때는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골고루 많이 드시는데 반드시 한 가지만 드시면 훨씬 더 몸이 편안합니다. 바나나 하나만 드셔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단호박 잘 쪄서 하나만 드셔보시고 고구마도 하나만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가끔 잡곡밥을 해서 정말 입에서 100번 정도 씹는 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음식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른 한의사분은 바나나는 당뇨에 좋다고 하시는데요. 지식이 부족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바나나는 저도 좋아하고 많이 드셔도 되는 과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슈가 스팟이 생겨서 너무 잘 익은 바나나 있잖아요. 너무 당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당뇨는 55 이상 당지수가 넘어가면 순간적인 혈당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당도 과일, 거기에다가 그것도 불안하실 경우 채소와 함께 섞어서 혈당 수치를 올리지 않게 식사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과일이 괜찮아요 아무리 해도 매우 불안해 하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바나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 또 너무 달콤한 바나나를 드실 수 있다 보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풀스테이지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지식들 중에서 꼭 잘 이해가 되시는 지식들을 한두 가지라도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성분 하나하나에 또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에 쉽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따르시고 내 몸의 소화가 잘 되는 식사법을 따르신다라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모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